그 다음에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이 프레임을 견고하게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어떤 인간관이 바탕이 된 건데요. 이 인종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면 근대 인간관 그리고 아까 20세기 초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한 소설들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이게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을 이렇게 봐요. 빈 그릇. 그래서 자질을 채워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관에서 자 유대인이 된다는 거는 약간 뭐 신체적으로 뭐 매부리코 뭐 요 정도 대충 있고 그런데 이 자질을 채워넣어야 돼. 체코인이 된다는 거 이 자질을 채워넣어야 돼. 도리에 된다는 걸 자질을 채워넣어야 돼. 이 그릇 자체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인간이니까 동등한데 채워지는 자질에 따라서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체적으로는 동등한데 정신적으로는 다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다른데 결국은 정신적 자질 요거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제일 좋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저 이제 2교시의 핵심은 관점주의라는 게 아까 정신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게 인간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20세기 초에 대두됐다. 19세기 말 이렇게 대두됐는데 그 인간중심주의가 특정한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을 다 해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점이 옳고 당연하고 마땅하니까 자연도 이용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인간 안에 백인이 들어가 있고 결국은 특정한 문명의 자질로 뭐 고전도 좀 읽어야 돼, 뭐 이런 외국어 좀 해야 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죠. 문명의 자질 같은 그런 인간 중심주의는 모두 신체는 동일한데 정신은 다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정신의 종류,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의 종류, 정신적 능력 자체를 인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점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카프카는 이 정신적 능력에 관심을 안 두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소설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네 요렇다 정신주의가 있다 인간 중심주의 안에 정신을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능력으로 본다. 그런데 관점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류학에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퍼스펙티비즘이고 여기서 많은 논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니체가 말하는 관점주의 요거를 갖고 이제 사람들이 개념을 발전시킨 건데요. 인류학에서 말하는 관점주의는 정신은 하나인데 신체가 여러 개입니다. 약간 여기서 인류학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그걸 그냥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키모족, 이누이트족 할 때 에스키모, 이누이트가 다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관계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산다, 봄이다, 여름이다를 종합적으로 관계를 종합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데 곰은 그걸 제일 잘하니까 저렇게 좋은 거 먹고 오래 살고 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작은 애들은 조금밖에 못하니까 사이즈도 작고 빨리 죽네 이렇게 되는 거여서 장수 다 관계적 해석력의 끝판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여기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정신적 능력, 관계적 능력의 관념을 인간이라고 하고 이거를 곰의 신체로 풀고 인간은 인간의 신체로 풀고 연어는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릴까요? 능력은 하나의 능력은. 자연의 모든 종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관계 능력이에요. 때에 맞게 잘 살라. 이거를 곰은 곰의 방식으로 풀고,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풀고, 그 다음에 새는 새의 방식으로 푸는 거죠. 정신의 능력은 하나고, 신체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정신주의는 신체는 하나고, 인간에게만 해당하고, 그 문제는.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이게 정상, 비정상 가지고 장애인 못 들어오잖아요.
머리를 써야 된다, 팔다리는 있어야 된다, 여자는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있고 신체는 요 틀만 갖추면 되고, 그런데 그것도 따지면 되게 정교하게 깎아놓은 거고, 그 안에 정신적 자질을 10개 같냐, 3개 같냐, 이런 걸로 따지는데, 그 인류학에서 말하는 관점주의는 정신의 자질은 그냥 관계적 능력이고, 그 다음에 신체가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런 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제가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지금 제가 공부하는 신체관에서 가지고 간다.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요. 카프카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카프카의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카프카가 변신의 모티프를 되게 많이 썼는데요. 일단 아까처럼 어머나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걸 굳이 이렇게 했네. 이게 당연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우연의 계기들을 보고 이 당연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사이제, 서울, 충무로 어쩌다가 이렇게 됐구나를 보고 여기에 충실한 거랑 이거밖에 없어. 넌 이걸 왜 안 해? 이거랑은 천지 차이라고 카프카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게 꼭 이러지 않아도 돼라는 거는 관점이 그러니까 부유하는 거잖아요. 둥둥 떠가지고 네가 보면 난 떨어지는 거네. 네가 보면 난 서 있는 거네. 이걸 계속 하는 거로는 안 돼. 그래서 카프카가 이 다른 문제 의식으로 넘어간다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모티프가 변신입니다. 변신을 가지고 카프카 작품은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그냥 변신지 않습니까? 변신. 이게 1913부터 쓰여지고 발표는 1915에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라고 있습니다. 이건 1919인데요. 변신이라는 작품은 뭐 교과서에도 나오나요? 이게 인간이 갑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벌레, 발이 여기다. 그 벌레로 가고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동물이 인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통 속된 해석은 동물이 인간이 됐어. 이렇게 이제 이게 가장 나이브하고 일반화된 해석인데요. 카프카는 두 경로를 다 그려보고 있죠. 요걸 관점을 두고 변신은 또 다른 왜 우리가 이걸 다 자명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코드로 풀기로 하고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는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정리상.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제 소설로 들어가면은 설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내가 정신 차리니까, 어머, 배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하나가 배짝에 붙어 있다. 아니, 이런 설정이 뭔 의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게 정말 잘 썼죠.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다. 어, 그런 거죠. 깝깝한 거는 이게 서 있을 수도 없고 갇힌다는 느낌 그렇게 쓴 거예요. 갇힌다는 게 내가 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렇다. 여기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서 이거는 아니야. 내가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게 너무 깝깝하다. 너무 깝깝해가지고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하면 어디가 그래서 이런 게 카프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깝깝하다 이 느낌 카프카 좋아요. 좋아하니까 많이 썼겠죠. 카프카는 뻥 뚫리고 이런 거를 그게 뭔 의미가 있지, 뻥 뚫리는 게. 내가 저 벽 때문에 사는 거예요. 디딜 때가 있으니까. 근데 저 벽 때문에 요렇게밖에 못 사는 게 문제지. 어쨌든 저 벽이 있거나 발 디딜 때가 없어요. 허방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댈 때는 있어야 돼요. 기댈 때가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요렇게밖에 안 나온다, 산출이. 그러니까 기댈 때를 바꿔가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품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이 원숭이 이거 어쩌면 좋아 이래서 아 선택한 게 밖에 사람이 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서고 앉는데 나는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 좋아.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거는 아니야. 여기 카프카 작품이 되게 반동적으로 갑니다, 일단. 이것도 느낌이 저는 되게 좋은데요. 저게 좋아해서 가지 않아요, 주인공들이. 이게 아니다에서만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아니다가 나빠서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좀 깝깝해.
여기, 아니, 세종이 싫은 게 아니라 깝깝해. 세종이 잘못된 게 아니야. 깝깝해. 그 뭐, 나쁜 게 선하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내가 깝깝하는데 당신은 좋고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분명히 강조하는데, 내가 그냥 좀 서기도 하고 앉고 싶어가지고, 서기도 하고 앉는 애를 흉내낸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좌도 우도 안 중요하다. 나한테 자유 같은 얘기 하면 안 돼. 난 그냥 여기가 아니면 된다. 여기가 아니면 된다. 여기가 아니어가지고 이걸 막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냈더니 사람들이 얘를 동물원이 아니라 극단에 데리고 갑니다. 카프카가 이 테마되게 많이 갇혀있다. 갇혀있다가 아니라, 근데 갇혀있는 걸 누가 본다죠, 본다. 전시된다. 요런 테마를 마지막 작품에, 이번에는 우리가 못하지만, 카프카의 마지막 작품에는 보여진다는 것.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 재밌죠. 관찰은 내가 본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작품집은 보여진다는 걸 가지고 테마를 구성을 한다고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왜 극단에 갑니다. 극단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극단에 가가지고 원숭이인데 여기서 이제 흉내를 낸다. 흉내를 낼 때 인간이 되는 건데 인간이 되는 게 담배, 술. 아니 인간이라는 게 한다면 담배 좀 피고 술 그러니까 그 많은 해석이 카프카가 인간을 옹호했다. 아니 그 인간이 담배 좀 피고 술 좀 마시고 술 먹고 뭐 담배빵 하고 욕종하는 그런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나한테 지금 그런 인간 저런 인간이 아니고 이거 아니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열심히 배웁니다.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좌도 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를 벗어나기만 하면 되고 그걸 내가 출구라고 한다고. 이게 자유랑 절대로 섞으면 안 돼. 자유는 허방의 느낌이야. 두 번째 단계에 가서 극단에 가서 그냥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잘해가지고 나중에 학술원에 갑니다. 지금 학술원이 이제 고매한 인간들의 정신 능력이 활짝 꼽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그냥 인간의 혀로 하는 말 좀 떠듬떠듬 거린다고. 이게 이제 원숭이. 그 다음에 한 구간 더 남았죠. 여기서 이제 집이 나옵니다. 집이 나와가지고 집 안에 원숭이 아내가 있는 게 아니라 침팬지 아내인가요? 이 다른 종의 아내가 있어서 이 아내가 자기를 창란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아니에요. 창란을. 그런 방식으로 이 원숭이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바꾸고 있는 거죠.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바꾸고 여기는 그냥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흥미를 보는 사람들. 여기는 고매한 사람들. 여기는 또 원숭이 같은 종의 어떤 아종 이런 내 앞에 있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좀 쉬고 여기서는 뭐 설명 좀 하고 여기서는 쇼 좀 하고 그런데 어디에도 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박스 안에. 나는 그냥 계속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계속 이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행위 양식을 나에게 입힐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거죠. 그냥. 이런 방식으로 카프카가 자 앞부분에 관찰은 굳이 이런 게 있고 굳이 중에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당연해가지고 사람들은 저렇게 힘들어 보이고 아니면 너무 아무 생각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만한 거야. 출구를 찾자. 많은 것이 나에게 가능하도록.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의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가 256쪽 이게 이제 카프카의 교과서라고 하면은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입니다. 변신보다는 이걸로 이제 의미를 다 덮으면 안 되지만 256쪽에 맞나요? 이 페이지가 다른 건 제가 전혀 몰랐네요. 자, 고매하신 학술원 회원 여러분, 자, 지금 원숭인데 인간의 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니 여러분 말을 하면 걔는 원숭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아니 헬로우를 말하는데 걔가 원숭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아침에 밥 안 하고 늘어져 있으면 엄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학교 가는데 그럴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가 저거는 걔가 아닌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에 따라서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행위 양식과 관계 방식이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 거지 그 안에 아무런 그 빈 그릇 안에 정신적 자질 같은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학술원 여러분, 그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 근본적으로는 혼자서 달렸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프카의 이제 장편을 보면은 혼자서 달렸다는 의미가 혼자 있다가 아니라 오늘은 너와 내일은 또 다른 사람과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걔가 아니야. 네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사는 것의 개수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살기 싫어. 그동안 내가 너무 편해. 아니 편한데 왜 나가? 편하면 나가. 그런데 그게 이 안에서 다른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그게 카프카에게는 변신인데요. 그런데 혼자서 달린다라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혼자서 달린다는 게 고독한 누가 있는 게 아니고 어제와 오늘과 다 다른 관계 속에서 이 삶을 아니면 같은 관계지만 무게중심을 다르게 실어가면서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혼자서 달린 셈입니다. 밑에 제가 만약 저의 출신이나 어린 시절의 추억에 고집스레 집착하려 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고집. 그러니까 관찰을 못한 이유는 고집. 봐야 될 거, 해야 될 거, 옳다고 믿는 거. 이 가치 판단이 고집이고 이거가 가장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밑에서 둘째 줄 저는 인간의 세상에서 한결 편안하고 동화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말도 하고 내가 지금 뭐 침대도 좋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57쪽에 둘, 넷 되돌아가기 위한 힘과 의지가 아무리 충분하더라도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털가죽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원숭이로 돌아가려고 아무리 애써도 여기 이제 카프카 작품에 불의 기점 같은 게 있는데요. 이 한 번 변곡점을 넣으면 그는 빽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소설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전진만 있어서 전진 이 단어도 되게 많이 나온 거죠. 이 전진이 목표를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꺾고 저기서 꺾고 꺾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우 멀리 간다. 먼다는 게 공간적으로 많이 축하하는 게 아니라 경로를 많이 갖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밑에 이 첫 번째 문단 밑에 넷째 줄에 원숭이 성질이 저에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먼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원숭이는 이런 자질을 가져야 돼. 인간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정신적인 거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더 가깝다니까. 원숭이랑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문단에 둘, 셋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라는 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뭐 기술을 익혀, 뭐 문명을 알아. 이렇게 인간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 모티프가 되게 중요하고 뭔가 알아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한데 나 이런 거 배웠어. 담배를 핀다. 담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바나나를 집는 대신에 작은 것을 이 사이에 끼울 수 있는 걸 난 배운다고 해.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해 보면 배운다는 게 열심히 무슨 서양의 플라톤을 막 알아. 이게 아니고 책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조건의 행동 양식을 익히는 걸 배운다라고 하는 여기도 정신적 능력이 하나 없다. 그래서 악술한 마음을 터놓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저는 황금 해안 출신입니다. 여기 인력적으로 유명한 해안인데요. 여기 이제 아무튼 이 노예 시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황금 해안이고 그 다음에 뺨에 뭐를 맞았다. 그 다음에 한 방은 뺨에 맞고 그래서 이름을 내가 붉은 피터라고 갖게 되는데 이거 남이 쓰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에 대해서 카프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프카는 익명으로 소설을 쓰였으니까 케이시. 그러니까 점점 그게 카프카의 대명사다. 그럴 리 없고 카프카도 다른 카프카고 근데 여기서 남이 쓰던 이름 썼다 두 번째 엉덩이 아래에 맞았다 이게 성기를 비유하는 것 같은데요. 난 이제 성기가 없다 아버지일 수 없다 자식을 낳지 않는다 이렇게 읽힙니다. 뒤에 제가 그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지 않는다. 요거 되게 큰 모티프인 것 같고 카프카의 첫 장편이 실종자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였는데 이게 한여랑 사댁에 애를 낳아가지고 쫓겨 나오는 거죠. 쫓겨나. 그래서 아버지였는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게 되는 경우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는 거여서 성기가 없다. 그 다음에 239쪽에 두 번째 제가 깨어났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울이 아니다. 삼면이 하나의 객작에 고정되어 있고 네 번째 벽이 있고 전체가 이게 똑바로 일어서기엔 너무나 낮고 주저앉으려니까 너무나 이게 되게 심리적으로 뭐 그럴 때 쌤들도 있으시죠? 이게 뭐 내가 어디를 디뎌도 마음이 안 편해. 그다음 이런 상태에서 저는 쪼그리고 앉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문단 마지막 줄에 인간적 의미에서 보면 야생동물은 그렇게 가둬지는 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카프카가 야생동물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없고 인간은 이러니까 나빠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사실은 쟤는 정말 나빠 이거 자체가 거기 너무 많이 의미 부여한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쟤도 저럴 때가 있겠지 뭐. 그러니까 국가 아니면 뭐 가부장제 이거에서 정말 너무 나빠. 아니 그냥 그 중에 하나가 그럼 설마 우리 삶에 가부장제만 있겠어? 요런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그러니까 많은 우연히 만들어내는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무게를 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에 제가 살아남았어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둘, 넷, 다섯 소리 죽인 흐느낌, 고통스러운 벼룩잡기, 피로하게 야자를 핥는 일, 머리로 괴짝벽을 두드리는 일,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혀를 내면 이걸 안 하려고 내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신, 이거는 행위 양식을 바꾸는, 행위 양식을 미세한 수준에서 바꾸는 겁니다. 그 처음 공부하러 제가 이렇게 저도 무슨 그 제도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 다양한 우리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장사를 하다가 이러면 처음 공부하러 딱 그 장에 오면 이 언어를 바꾸는 게 되게 큰 문제가 되죠. 언어를 바꾸는 것도 문제고, 드는 가방, 입는 옷, 아니, 우리가 그래도 여름에 브라탑 입고 어디 갈 수, 우리가 그래도 사이즈에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미묘하게 그러니까 점점 머리도 비슷해지고, 지금 옷도 비슷해지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미세하게 조금씩 깎아서, 그런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학인이 사이제의 방식으로. 요게 사이제의 식구가 되는 거지. 뭘 안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세한 순간이 너무 힘들어. 그냥 그 가방 하나 내려놓기가 고통스러워. 책가방 들기가. 그런데 그걸 내가 이겨냈다. 이겨낸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른 행위를.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페이지에 저는 많은 출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었지. 지금은 하나도 없었다. 요게 이제 선언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 누구도 맨 땅에서 바로 출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프카가 아버지를 문제 삼은 게 가부장제라기보다 초기 조건에 그 아버지를 부정하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아버지가. 근데 거기서 났잖아. 그러면 그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관건인 의미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오는 거지. 카프카가 파더 컴플렉스가 있다. 이거는 저는 되게 지역적인 해석이고 되게 근본적으로 내 조건. 제가 요새 빠져있는 노래.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나는 길가에 피어난 한송이 장미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한송이 장미 그 노래 가사에 내가 여기 원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 건물 사이에 전혀 노래를 모르시네요. 좋은 아이돌이 부른 노래가 있는데요. 내가 이걸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선택을 한들 뭐가 의미가 있어. 누구나 그 조건에서 출발해야 되고 조건 없는 삶은 없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네 과제가 매 순간 있는 거를 받아들이려 맨땅 그러니까 저는 저를 알아보러 여행을 가겠어. 야 여기서 알아. 네가 그 모양 그 꼴인 거는 이 관계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인 거지. 다른 사람이 되려면 여기서 실험을 해야 돼.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다 야 우리 이스라엘에 가자. 나
거기 가면 안 피곤할 거야. 야, 피곤한 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면 이 두 번째 문단에 둘, 넷, 다섯. 네가 자 발가락 사이에 살을 핥혀보라고. 이유를 모를걸? 네가 왜 원숭이인지. 그 다음에 거의 쇠창살이 너를 두동강 낼 때까지 거기에 등을 대고 눌러봐. 네가 왜 갇혔는지 이유를 모를걸? 이유를 알면 그러면 어떡할 건데.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저는 앞으로 사회제 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의 우연으로 얻어 걸린 건데 그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다른 조건을 개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건지를 배우라. 이렇게 돼서 저는 원숭이이기를 그만둡니다. 261쪽 제가 좋아하는 원숭이는 배로 생각한다. 아니, 사람도 배로 생각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뭘 머리로, 그러니까 행위 양식으로 생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보면 압니다. 저희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가 나를 모르고, 뭐, 말이 안 통하고, 지금 보면 모르냐, 지금 네가 공부하기 싫은 거, 네가 뭘 하고 싶은 거. 움직임 하나하나가 욕망이 놓인 자리,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더 그냥 보여주고 있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셋째 줄, 출구라는 말로 뜻하는 바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할 바가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굳이 하려고 하는데요. 일상적이고 가장 완전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음미해 볼 만한 제목인데요. 다르게 살고 싶다. 그냥 하던 거 하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라는 거는 안 되고, 내려놓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아니고, 다른 걸 조금 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이제 커피에 중독이 돼가지고, 진짜, 오늘 아침에 어쨌든 오늘은 반잔이라도 마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잔 마신 거, 뭐 하여튼 10분의 1잔이라도 줄이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 저는 사방으로 열려진 자유의 저 위대한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인간은 기만당한다. 자유가 숭고한 감정에 속하는 것처럼 기만도 숭고하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저는 자유는 원하지 않는데요. 저는 출구만 원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미국인이 되면 어땠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앉거나 설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서 저는 다른 요구가 없고 그 출구가 착각이어도 괜찮아요. 가서 별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이 아니면 되니까. 근데 이 아닌 이유도 틀려서가 아니에요. 다른 건 또 뭐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전진. 이 전진이 직선이 아니라 계속 틈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262쪽에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항의하자면 거절할 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 배웠던 게 불쾌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 다 싫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군대 시절 더 없애. 설마요. 따지고 보면 연신내에서 충무로까지 많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미화된 어떤 한 성분이 달리는 거고 설마 그것만 있었겠어? 모든 걸 하나의 의미로 다 덮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삶은 이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에 263쪽에 제가 이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안정감은 무엇보다도 모든 도주의 시도로부터 저를 막아 도망을 가면 안 돼. 그 도망에 대해서는 도망은 뭐냐면 개념적으로 틀렸다, 아니다, 버린다. 도망은 개념적으로 허방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허방으로. 근데 나는 다른 행위 속으로, 다른 집단 속으로, 다른 배치 속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가 계속 다른 배치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 주변이 이렇게 뭐지? 하는 이상한 공기가 감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넷에서 원숭이는 언제나 도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망과 탈주가 동시에 가능한 나감인데 탈주가 된다는 거는 배움, 다른 행위 양식, 다른 배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밑에 문단님에 저는 계산하지 않았고, 계산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건데, 아주 침착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입히면 될까? 하나의 높은 목표가 밑에 셋째 줄 저에게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냥 해봤네?
그래서 264쪽의 다음 문단 마지막 줄에 관찰들이 저를 비로소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넣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산 씨가 걸어가신다. 아, 계시네요. 지산 씨가 걸어가신다. 그러면 존경하는 선생님이 걸어가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면 그냥 걷는 모습을 입히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산 씨가 훌륭하시다. 그런데 그게 훌륭하시니까 이게 아니라 한 번의 훌륭함, 다른 누군가의 훌륭함을 경유하는 배우는 훈련 코스로 이렇게 삼는 거죠. 행위를 입는 거는. 그가 했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먹는 거, 그가 걷는 거, 그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내 행위를 바꾼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흉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따로 두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게 다 수련이다 이렇게 갑니다. 배운다는 게 수련이다. 그래서 어, 두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자주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찾으셨죠? 그 문단 마지막에 밑에 셋째 줄에 인간도 나도 원숭이의 본성과 투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의 본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는 어디든지 허방으로 튈 수가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266쪽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모방하고 싶은 유혹은 없고요. 출구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모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은 경로를 얻고 싶고, 더 많은 방식으로 내가 관계 맺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야? 전진, 전진? 그래서 267쪽의 제 책으로 세 번째 문단에 이게 이제 아주 멋진 문장인데요. 저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한다면 배우게 됩니다. 출구를 원한다면 배우는 법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배우게 됩니다. 회초리로 스스로를 감시하고 아주 사소한 반감에도 살을 짓짓게 됩니다. 원숭이의 본성은 미친 듯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빠져나와 사라져버립니다. 그로 인해 제 첫 번째 선생 자신이 거의 원숭이처럼 되었고 수업을 포기하고 요양소에 보내져야 됐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곧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되게 그런 걸 잘 보여주게 되고 이게 들려지가 좋아하는 한 문단인데요. 내가 변신을 하면은 모든 게 관계적으로 지금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대도 거기서 변신이 일어난다는 거를 델레즈가 강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주의해야 될 포인트인데요. 268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제 책으로 268쪽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넷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달아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멋진데요. 자유란 선택될 수가 없고 다른 길이 없고 자 슬그머니 달아난다라는 게 출구의 양식인데 자명한 것으로부터 살짝 몸을 옮겨가지고 그 자명하다고 하는 것들만 모여있는 세계에서 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지 요거 아이고 시간이 3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네 서인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슬그머니 달아나다라는 표현이요. 네. 그냥 자기 길을 약간 가는 느낌? 네네. 자, 국어 시간이라면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슬그머니가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쌤들 어떠십니까? 슬그머니. 슬그머니? 네. 네. 많이 해석을 해요. 부정, 일단 반동이긴 한데, 부정이 아닙니다. 너를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넌 그냥 그렇게 살아. 그 안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성이라는 작품에 아버지가 모르는 길 하나를 낸다고.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는, 야,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인데, 뭐, 아들로서는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아들. 아버지의 집에서 갑충으로 살기.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계속해서 자명한 이 세계가 나에게서 낯설어지면서 그 세계조차 쟤는 뭐지를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얘를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의 어떤 공존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출구 개념을 가지고 카프카가 소설을 쓰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마무리를 제가 시간을 오버했는데요. 마무리를 드리면은 이게 왜 신체의 관점주의냐고 하면은 이 자기, 자아 이런 것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 보기에 되게 좋은 때죠. 우리가 휴대폰도 많이 쓰고 정신분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누구 의미인지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지는 세계 속에서 그런 것이야말로 카프카가 옳았구나 했던 세계인데 절대적인 건 없다. 그런데 절대적인 게 없으면 그때부터 너는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이거를 상대적이라고 가야하는 건 아닌데요. 다양한 방식의 많은 루트 속에서 너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카프카는 보는 거죠. 여기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모방하다 배우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을 갖는 거는 신체의 느낌을 다르게 가지는 것이고 이 신체가 부딪히는 전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만지던 손이 책을 잡았을 때 그의 다리는 여전히 회사로 가고 있지만 그 사람은 변신에 돌입하는 거죠. 내가 자동차의 의자에 앉아있던 나의 히프가 이제 공원 벤치에 더 잦은 빈도로 가게 될 때 그는 이 히프는 다른 신체 방식으로 관계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프카의 전략은 우리 몸은 매우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이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산발적으로 다른 관점들 속으로 이렇게 이제 이행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흩어져서 막 이렇게 나부라지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종합을 해내야 됩니다. 이걸 종합을 해내고 아니면 오늘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연습할 수 있는데요. 출근을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둘 다 하면 되지 뭐. 둘 다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거기에 과하게 무게를 두지 않으면 일을 대충 하고 물론 공부를 대충 하면 안 되는데 일을 대충 하고 공부도 재밌게 하고 이런 거지. 모든 걸 우리가 뭐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매우 많은 걸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 저거냐. 이런 방식으로 가지지 않을수록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공지의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은 많은 것들과 많은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이 자유고 여기는 모방과 배움의 문턱을 통과해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풍경이 또 낯설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